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에 최대 피해자인 애플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방역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과 계속 협력해왔던 애플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인데요. 사람들은 그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없을 줄 알았던 중국의 봉쇄와 통제가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탈출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정저우시 방역 당국이 공장 전체를 봉쇄했는데 감염 우려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폭발했기 때문이죠. 탈출 노동자들은 공장 울타리를 넘어 고속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밀밭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가는 등 슬쩍 봐도 사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직원 수 약 30만 명에 달하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알고 보니 지난 10월 19일부터 중국 당국의 공세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폐쇄루프 근무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에 굶주림까지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폐쇄루프에서 공장을 가동해 왔습니다. 이는 정저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내린 부분적 봉쇄 조치 때문이죠. 정저우시는 이달 중순부터 구역별로 전면 외출 금지 또는 주거 단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내부에 갇힌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수일째 최소한의 빵, 라면 등만 나눠주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부실한 끼니가 이어졌죠. 그러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차원의 대처로는 감당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에 감염자 수만 2만 명을 웃돌게 되자 감염자들의 충분한 음식과 약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지시를 기다리던 감염자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결국 대규모의 감염자들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감염 루트가 여러 갈래이기에 짐작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국인들의 피말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수많은 중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시켜야만 했고 많은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코로나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금방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 소식에 놀러온 전체 인원을 봉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면서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은 앞다투어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서북 내륙 지역인 칭하이성 시닝시 역시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M1 관광객들마저 꼼짝없이 갇혀야 했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시흥시를 포위하여 외부 출입을 봉쇄했고 이 때문에 내부 주민들 역시 시흥시에 나갈 수 없게 되어 노인들은 물론이고 긴급 환자까지 고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혼돈에 휩싸인 진행시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오이안 하나로 약 9,800원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또 한 번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입으며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온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니 시진핑의 사면임을 반대하며 항해 시위를 하거나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 많은 설비를 투자했고 경제 협력을 이었기에 전 세계적인 탈중국 현상이 격화되는 2021년에도 중국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 조립 업체의 생산과 출하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이폰 14 생산량의 10에서 30%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신형 아이폰의 약 85%는 정저우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의존 성향이 높은 것 또한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중국몽은 이제 꿈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아이폰 생산에 마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아이폰 생산업체로 상당수의 아이폰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사실상 애플의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세계 최대의 빅테크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지난 4월 애플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팀 쿡 애플 CEO는 중국에서 생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음 분기에 약 80억 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팀 쿡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팀 쿡은 자기 발언의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폰에 사용할 YMPC의 낸드 플랫이 사용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IT 공급망을 차단하고 자국의 IT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인데요. 미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타협 없는 태도의 애플 역시 중국제 낸드 플래시 도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바심을 내며 위기에 놓인 애플과 달리 이 틈에 삼성전자는 크게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76조 7,817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시기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올마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출하량 6,4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율 22%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출하량 5,220만 대를 기록 점유율 17%를 기록하였죠. 게다가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폰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 경우 2011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뒤늦게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던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상황. 2021년까지 폴더블 제품 출시를 연기하면서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5 신규 메탈 스트랩 2종 출시를 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장거리 5G 통신 시험에서 전송거리와 다운로드 속도에서 업계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IRA 법안 이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래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는 가운데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분위기의 흐름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새로운 삼성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 이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반감을 느끼면서 한국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국은 둘째치고 최근 일본은 삼성을 타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죠. 일본은 반도체의 자립화를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동맹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업계에서는 일본 기업이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라피더스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랜드 기업인 키옥시아를 비롯해 소니통신업계 소프트뱅크, 도요타 등 네로라하는 기업이 모였고 이들은 자본을 집약해서 라피두스를 통해 2027년 양산 목표를 잡고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야심차게 이나노 양성까지 목표를 잡으면서 삼성과 TSMC를 뒤쫓겠다는 것입니다. 기초 소재부터 첨단 과학 부품에서
일본의 포지션은 무시할 수 없는데 이를 반도체에서 다시 꼭 피운다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할 때도 EUV 관련 부품을 비롯해 필수 부품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초 소재와 더불어 모든 기업이 드림팀이 되면 역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이 믿고 있는 구석은 미국인데 미국이 이번 IRA 법안으로 동맹을 우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과 대만 입장에서는 IRA가 동맹국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으나 반대로 일본은 IRA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의 포지션이 축소되는 것을 역으로 노린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의 마이크론 공장도 일본에 있고 이번에 이를 더 확장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마이크론에 4천억 원가량 보조금을 지원하며 미국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TSMC에 보조금을 4조 원이나 지원하면서 공장을 입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분히 한국을 역전하겠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업계에서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도 봅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사업을 이처럼 드림팀 형태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에 조초한 소위 말아먹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며 이번에도 보조금만 축내고 끝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소니, 도시바, 히타치가 모두 합쳐서 JDI의 디스플레이를 결성했지만 거의 망했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좀 더 수월한 분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과 수율 등 엄청난 업력이 누적되고 신기술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일관된 한 회사의 방향과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공이 너무 많은 데다가 회사가 제시하는 방향성과 업무 통합은 반도체 업체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일본 TSMC 4조 원 보조금이 사실상 대만이 돈만 빼먹고 친다는 먹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라피도스는 더욱더 그러할 가능성이 농구의 업계에서는 크게 회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행보 뒤에는 역시 미국의 법안들이 자리 잡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국 중심주의로 치닫는 미국을 부추기며 불합리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진보 동맹 없이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과 추진하며 한국과 대만을 등 떠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내년까지 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을 통제하려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사용 금지했는데 이곳의 기원을 내년까지 연장해주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타격이 오는데 이 때문에 최근 마이크론 역시 뉴욕에 1,000억 달러의 투자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했고 이는 민주당 캠프의 정책이 먹혔다는 뜻인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몰락해 대선 후보로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IRA와 반도체 과학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 가운데 동맹들이 피해를 보는 장면이 여지없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실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의 대만도 반도체 전문가들이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를 모두 폭파시키고 대만 기술자를 미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한다는 미국 정보기관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대만 전문가들은 만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TSMC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공중분해 준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대만 영토를 가져가면 뒤에 샘씨는 모두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반도체 패권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들어온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같은 것인데 사실 이것이 한국을 향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미국으로 옮기라는 것도 다소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미국에 무려 250조 원의 투자의 청사진을 제시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삼성전자에서는 이에 관해서 청사진이지
실제 그 금액이 전부 투자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같이 자식보조금 차별이 나올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런 상황에 유럽에서는 한 가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유럽은 미국의 강달러를 비롯해서 IRA와 같은 미국의 독단과 강압적인 모습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피해를 본 곳은 유럽이고 득을 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셰일가스를 사야만 했으며 물가는 치솟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반면 미국은 이제 앞으로 러시아 대신 자원을 유럽에 팔 수 있게 되었고 강달러로 인플레이션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미국은 되려 IRA를 내세웠고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을 곤란에 빠뜨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국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유럽에서 한국에 제안이 왔습니다. 최근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독일은 총리 말고 대통령도 있는데 관련 사안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독일까지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미국 독일 대통령에 이어 스페인 총리도 방한 일정의 첫 방문지로 평택 캠퍼스를 택했는데요. 주요 국가들이 전략 산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는 미중 공급망 갈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좌우할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각국 정상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 1순위로 지목하는 것은 글로벌 선두권 반도체 기업이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로 디램 낸드 플래시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와 초미세 반도체 수탁 생산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핀테크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입되는 핵심 기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급 지원 등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었다.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죠. 미국의 경우 지난 7월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로 막강한 세제 혜택을 내세워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죠. 유럽의 투자 공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유럽연합은 2030년 반도체 생산 능력 20% 확보를 목표로 최대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이후 반도체 칩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투자도 상당합니다. 일본은 도요타, 키오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넥, 덴소, 미쓰비시, UFJ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자동차 부품, 랜드 플래시 반도체, 이미지 센서, 통신사 8곳이 뭉쳐 드림팀 라피더스를 결성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분야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양산을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는 포부다. 노골적인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투자도 적지 않은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강조하며 반도체 국산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7%씩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칩사를 맹추격하고 있죠. 대부분 국가들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가 미중 갈등을 계기로 더욱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더욱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메모리 반도체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2.3%로 인텔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디램 점유율은 43%에 달하며 낸드 플래시는 34%입니다.
국가별 공급망 내재화 전략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 초미세 공정 반도체 경쟁이 한데 맞물리면서 각국은 삼성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방한하는 여러 정상들이 평택 캠퍼스를 찾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죠. 현재 유럽이 미국에서 자원은 물론이고 이제 미래 사업인 전기차 사업도 위협을 당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미래 패권이라는 반도체 등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그 주권을 결정한다면 지금처럼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 각지에서는 유럽에도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하며 그 대상을 삼성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실제 독일이 다녀가자마자 이제 스페인에서는 150조 원 가량의 반도체 사업 기금을 조성했고 곧 스페인 총리는 평택 삼성 반도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공장 건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일본의 닛산 공장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쇄하려 하자 이를 한국 LG 등의 배터리 공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해왔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미래 첨단 사업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도 유럽의 기술 제조 강국인데다가 반도체 자금까지 조성했으니 매우 진지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뒤에서 MC가 유럽의 요청을 받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유럽 반도체 허브를 탄생시키는 곳은 삼성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지난 7월에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앞서 밝힌 대로 250조 원 가량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서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유럽은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미국은 인텔, 퀄컴, 마이크론 등 자국 중심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스페인 등에서는 삼성이 5나노 이상의 최첨단 공정 라인을 건설해주길 바라면서 조성된 반도체 기금을 상당히 삼성에만 지원할 의도를 비추고 있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도 되기 때문에 오로지 미국의 의도대로 올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법안도 한국 관련에 수정 발의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과학법이나 IRA의 핵심 내용이 애초에 동맹까지 피해를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해소되기 이전에는 한국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